자, 이어서 2부입니다. 2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우리 최파곤님을 모시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최용석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한 날이네요. 어떤 면에서요? 네, 일단은 CPI 발표에 관심들 많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태풍이 지금 서울을 정면으로 지나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이 와중에 저희 방송 중이네요. 이거 빠져나간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측이 좀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직격탄으로 진짜 수직으로 올라올 거다라는 예측이 있는 반면에 동남동 쪽으로 좀 빠질 것 같다는 예측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행히도 일단 영향력을 약간은 감소했다는 뉴스 나오고 있는 것 네네. 같고 저도 네. 오면서 날씨 체크했는데 아주 거칠게 뭐 비바람이 불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네. 네. 혹시 그 부모님 다 서울에 계세요? 부모님은 또 어머님은 서울에 계시고 네. 아버님은 지금 대구에 계셔서 아버님과 통화했는데 대구는 무단히 지나갔다고 하고요. 아침에는 근데 비 많이 왔었죠. 네네, 아침에는 좀 많이 왔었죠. 범람도 하고 대구에서도. 맞습니다. 근데 네. 다행히 좀 지나갔네. 네, 다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문자, 그러니까 경고 문자가 계속 오잖아요. 경고 알림이. 그게 사실 좀 성가신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오니까 그래도 좀 조심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조심하니까 그래도 좀 다행히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다행입니다. 네. 사실 오늘 아까 전에 스튜디오에 조금 일찍 와서 이제 도착해서 CPI 발표하고 이제 그 기자님이 리뷰하는 걸 봤는데 제가 감회가 정말 너무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사실 CPI가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줬던 게 2022년도 작년이었는데 그때 작년에 제가 그 진행자석에 매일 앉아 있으면서 CPI 발표되는 매일매일이 정말 초긴장의 연속이었거든요. 그 매달 그 발표되는 순간마다 정말 저희가 뭐 저녁 시간에 한 10,000명 정도 함께 해주신 분들이 15,000명, 18,000분이 들어와서 CPI 어떻게 보느냐 정말 많은 리뷰 요청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발표 직전에 플러스 1%, 2% 갔다가 발표하고 마이너스 1% 가고 근데 그 3분 사이에 지수가 3% 움직임을 봤거든요. 그걸 보다가 오늘 이 평화로운 CPI 발표를 보고 정말 격세지감. 1년 사이에 정말 많이 변했구나. 눈물 날 것 같았어요. 네, 정말. 이주호 너 편하게 사는 거야. 이런 느낌의. 네, 작년과는 어쨌든 CPI 영향력이 정말 달라졌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쵸. 정말 많이 1년 사이에 세상이 변했구나 느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고 첫 번째 CPI 브리핑 때도 14,000분인가 들어오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망쳤어요 그날. 저도 익숙치가 않아서 망쳤어요. 너무 후회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이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네. 이러나 잘 때가 안 맞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면 때는 맞아 떨어지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저희는 여러분들 옆을 지켜드려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일단 요즘에 그 유가, 가스 가격이 좀 걱정이 돼요. 맞습니다. 사실 오늘 CPI가 발표된 날이기 때문에 저도 뭐 당연히 연관성 없는 주제를 준비할 수 없었고 CPI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을 하나 가져와 봤고요. 자료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CPI 발표 날에 맞춰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유가에 관련된 아이디어, 유가가 준 힌트에 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유가가 주는 힌트. 유가가 주는 힌트가 있는 거예요. 유가가 힌트를 주고 있어요? 불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저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최근에 유가 관련 우리 불안감을 조금 자극한 뉴스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가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 함의를 읽어야 할 텐데 유가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에 대한 저희 생각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첫 번째 한번 페이지 한번 보시면 오늘 좀 불안한 뉴스가 나왔죠. CPI 발표된 날인데 괜히 불안하게 국제유가 올해 최고치 경신 이렇게 딱 뉴스가 딱 나왔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뉴스고 국제유가가 이제 6주 연속으로 올라와서 9개월만 최고치 경신했다는 거고 공급 부족 우려가 중 디플레 상쇄하고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확전 역시도 유가에 좀 부정영향을 준다는 건데 이건 사실 작년의 트럼을 상당히 좀 떠올리게 하는 뉴스예요. 작년에 저희가 2021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2년도에 CPI 우리를 많이 괴롭혔던 원인 중에 하나가 유가의 오버슈팅이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쳤었고 공급망 교란 이슈 플러스 국제유가의 급등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혔던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과연 2023년의 이 국제유가 상승 역시도 예전처럼 우리에게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는가 시장에 대한 어떤 부정적 영향을 줄 건가에 대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오늘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화면에다 뭐 준비해 놨냐면 우리나라 그럼 기름값, 휘발유값
한번 준비해 봤는데 네. 이거 한 달치를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진짜 좀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요. 피디님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644원이었었어요. 이거 그 석유공사에서 하는 오피넷이라는 그 사이트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든지 들어가 보면 찾으실 수 있는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은 1,644원, 전국 평균이 1,573원. 근데 이거 한 달 지나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서울 1,786원이고요. 전국 1,708원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1,700원 밑으로 내려간 주유소를 좀 찾기가 힘들어서 이거 뭐 그냥 좀 밑으로 내려가면 싼 주유소 나옵니다. 서울은 만남의 광장, 부산은 하얀백 연산주유소, 대구는 삼원주유소. 여기 가시면 조금 싸게 주유하실 수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오르니까 우리 기름값도 오르고 미국 가솔린 가격도 오르고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당연히 원유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국내와 미국 공이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네. 실제로 현재의 WTI 가격 한번 보면 만만치 않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회의 준비했는데요. 현재 가격 최근에 유가 체크 안 한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현재 가격이 2023년 9월물 기준으로 WTI유가 84.28달러, 그러니까 80불 중반을 회복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52주 최저가 기준 63불이니까 63불 대비해서 거의 한 30% 정도 올라왔다. 그래서 지난 한 두 달간의 상승폭이 적지 않았고 지금 정도의 레벨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저게 작년에 우리를 괴롭혔던 수준처럼 100불 깨고 올라가 버리면 시장의 입장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유가는 개별 자산으로 크게 체크하지 않으셨을 텐데 지금처럼 올해 최고 가격에 갱신한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을 때는 그래도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는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준비한 자료는 과연 지금 올라간 유가 9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한 유가가 인플레 함력을 다시 만들어낼 거냐,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냐를 한번 체크해보자 정도의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플레에 과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네, 일단 어떤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를 앞서서 현재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현재 유가를 둘러싼 상황들이 어떤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 큽니다. 사실 CPI가 우리의 시장을 괴롭히기 이전, 그러니까 2019년 이전의 평이한 시장에서는 유가의 가격이란 건 우리에게 경기의 온도를 재어주는 약간 바로미터 역할을 해줬어요. 네. 유가가 완만하게 상승해주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고 유가가 조금 급격하게 내려가면 경기 둔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라서 과거에도 유가의 방향성은 경기 회복성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온 배경 역시도 기본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중국과 미국에서의 수요가 정상화되고 있을 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차트 보시면 OECD G20 경기 선행지수 기준으로 99.7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작년 12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경기는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는 완만한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유가에는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건 그동안 수요가 외면받았던 유가에 대한 수요가 정상화되고 있다 정도의 의미일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유가 역시도 공급면을 봐야 되는데 공급면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산유국들의 감산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뉴스 보셨겠지만 오펙 플러스 6월 장관급 회의에서 유가 감산 기조 역시도 2024년 말, 그래 내년 말까지는 감산을 지속할 거라는 스탠스거든요. 그러면 향후 1년에서 1년 6개월간은 공급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확장되기 좀 어려운 구조고 실제로 수치로도 한번 보시더라도 오펙의 원유 생산 캐파가 3,4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생산량은 2,800만 배럴 정도에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캐파 대비해서는 생산량을 약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 오펙 의사결정권자들 역시도 자발적 감산을 뭐 100만 배럴씩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오펙의 감산 기조는 꽤나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케이스에서는 사실 오펙이 감산을 하더라도 그걸 보강해 줬던 게 미국이었거든요. 의외긴 한 게 글로벌하게 우리가 산유국이라고 하면 중동만을 생각하지만
단일 국가로 봤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 산유량의 13% 정도고 네네. 미국 이외로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일 국가로는 미국의 생산량이 가장 크거든요. 셰일 혁명이 만들어냈죠. 그렇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유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이 셰일가스인데 네. 셰일가스의 미국의 생산량은 사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해서 정상 수준까지 회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만약에 유가 수요가 만약에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공급량을 늘려줘야 되는데 미국 역시도 사실 증산해야 되는 이지는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네. 바이든 정부 하에서의 방향성 자체가 어차피 친환경 에너지로 가고 있고 전기 생산 과정에서 화학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방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셰일가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탐사하고 시추하고는 리그들이 새롭게 열리고 어떤 투자가 필요한데 네. 지금 미국의 정유사도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정도고 네. 신규 설비 투자를 별로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국의 생산량 역시도 그냥 정상화돼서 위쪽으로는 크게 열릴 거 없는 상황인데 추가 생산 캐파가 있는 오펙은 오히려 약간은 감산 기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공급은 다소 타이트한 상황인 겁니다. 네, 수요는 정상화됐지만 공급량은 약간 타이트하게 관리되어 있다. 네. 그러한 것들이 어쨌든 유가의 정상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한 85불 정도까지의 가격을 만든 것 같고, 네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산유국인 오펙의 의지,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결정을 가지고는 오펙에서 어느 정도의 유가를 타겟으로 한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사우디나 중동 국가들이 말하는 재정균형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건 이제 생산 원가 말고 생산해서 마진 충분히 남기고 우리 재정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 가격을 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보통 한 80불 초반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게 혹시 바뀌어요? 그 가격이? 사실은 그건 이제 산유국들이 어느 정도 의지가 이제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게 보통 데이터상으로는 81불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제가 왜냐면 네. 그 셰일 막 혁명이 일어날 때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막 그러면은 유가가 얼마가 돼야 중동 산유국들이 좀 이렇게 그 이제 적자가 아닐 수 있냐. 근데 뭐 그때 뭐 국가별로 다 다르긴 하지만 뭐 40달러대 말하는 곳도 있고 막 그래서 혹시 재정 유가라는 게 변하는 건가 아니면 항상 80달러였었나 이게 그게 그건 약간 구분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은 게 원유의 원가가 있어요. 네네. 원유의 원가는 미국 역시도 30-40불 정도 셰일가스가 그리고 산유국들도 국가별로 다른데 네. 사실 가장 큰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원가는 10달러 미만이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와 이 재정 균형 가격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고 네. 재정 균형 가격은 사실은 산유국에서 어느 정도 조율하는 거죠. 재정을 아주 풍부히 쓴다고 하면 목표가 약간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웨이시티 때문에 80달러다 그렇죠. 뭐 이럴 수도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유연한 가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중동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가격은 80불 초반으로 이해하면 무난할 것 같고요. 어쨌든 중동의 목표라는 81불보다 위에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가격이라면 사실 산유국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 한 84불 정도의 가격은 어느 정도 정상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오버슈팅이나 일시적인 가격은 아니라고 보는 게 건강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게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특히나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뉴스 중에 하나가 지난주 시장에 좀 깜짝 놀랄 만한 뉴스들이 일부 있었던 게 8월 2일에 실제로 미국의 에너지 정보국에서 자료를 발표했는데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가 1,700만 배럴이 감소했다고 발표를 해서 실제로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를 체크해 보니까 2023년의 재고가 상당히 여유 있게 있었는데 지금 왼쪽의 차트 보시면 빨간색 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래에 파란색 선을 만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재고가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됐던 2022년 수준까지 미국의 원유 재고가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저게 시장에 사실 원유 재고가 너무 타이트한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좀 자극한 것 같고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원인은 미국이 최근에 순수입 양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동 국가들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미국이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의 양 차지가 조금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순수입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아까 전 언급했던 것처럼 드라이빙 시즌으로 계절성 수요가 좋은 시기다 보니까 드라이빙 시즌에 원유 수요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재고 역시도 급격히 줄어든 부분이 있는 거죠. 실제로 저 1,700만 배럴 감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에너지 정보국에서 지금까지 원유 재고를 체크한 이후로는 가장 빠른 감소 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놀랄만 했던 거죠. 근데 지금 그 저 표에 보면은 중간에 있는 하얀색 선이 5년 평균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평균이고 그 저 지금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거고. 맞습니다. 과거 5년 동안. 네. 저기 이제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선과 위에 있는 빨간색 선이 작년과 올해인데 네. 올해의 재고가 작년보다 상당히 여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 여유 있던 물량들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원래 빠지는 곳이 맞긴 맞네. 원래 소비가 맞는 곳이 맞긴 많은데 맞습니다. 속도가 진짜 빨랐다. 네, 다소 빨랐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사우디를 포함한 오펙에서 감산에 대한 추세가 있다 보니까 네. 재고 확보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이 다소 자극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아마도 유가에 관련된 불안감이 나오는 건 이러한 배경들, 결국은 공급은 타이트한 상황인데 네. 수요가 생각보다 좋다 보니까 다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 결국 중요한 건 그러면 만약에 유가가 지금 상황이면 약간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만약 유가가 더 올라갔을 때 시장은 뭘 두려워하는가를 봐야겠죠. 근데 실제 차트 한번 보시면 미국에서의 휘발유 가격과 기대 인플레는 매우 상관계수가 높습니다. 네네. 동행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게 한국에서 느끼는 건 조금 다른 게 한국에서 사실 휘발유 가격이 우리 생활비의 큰 부분이 아니지만 미국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 사실 가계 생활비 내에서 휘발유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CPI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다고 느끼는 거고 기대 인플레를 잡는 게 연준의 목표인데 지금처럼 유가가 튀어버리면 연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네. 네. 저희 그 여담으로 후배 한 명이 있었는데 미국 네. 텍사스에서 살던 여자 아이였었어요. 근데 집에서 동생하고 있다 너무 심심한 나머지 우리 백화점이나 갔다 오자라고 했는데 그 어렸을 때 얘기예요. 걸어간 거죠. 걸어갔는데 그 인도가 없어요. 도로에. 인도가 없어서 도로를 이렇게 걸어갔더니 갑자기 뒤에서 삐뽀 자 서세요 막 이러는 거죠. 경찰이 와갖고 가출 청소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차가 없이 사람이 도로를 걸어다니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백화점 가려고 동생하고 그냥 걸어가는 것조차도 가출 청소년으로 알고 경찰이 불러 세울 정도로 그쪽은 그냥 뭐 기름값이 너무나도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가정생활에도. 그렇죠. 네. 휘발유 가격이 사실은 저희는 뭐 약간 비싸다 싸다 정도의 느낌이지만 네네. 미국에서는 사실 다른 식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는 휘발유 가격의 변동성에 더 민감한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의 유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다소 자극하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결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84불 정도의 유가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정도인가가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요. 사실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이 두려워할 정도 레벨까지는 아니다. 다만 저도 오늘 많은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읽어보고 왔는데 현재 정도 레벨에서 오버슈팅이 추가로 나와서 만약 100불 깨고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 예상과는 상당히 다른 그림인 거고 네. 그러면 이건 시장의 부담이 상당히 될 수 있다 정도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럼 기준이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산유국들이 원하는 의지가 있는 반영된 가격은 사실 80불 초반 정도의 가격인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유가는 어느 정도 완만한 상승을 시장에서 가장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정상 가격의 범위라는 게 있는 건데 사실 코로나 이전의 유가의 가격 범위를 생각해 보면 사실 80불에서 100불 사이에 언제나 정체되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시장에 뭔가 악재가 생기거나 글로벌 시장에 변동이 생기면 유가는 변동성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급격히 올라갔었는데 네네. 지금의 유가는 작년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구간을 지나서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네네. 그럼 우리 투자자가 봐야 될 건 결국 유가가 정상 범위가 어느 정도 밴드인가를 인식하고 있어야 될 건데 그 정상 범위가 하단은 80불 정도가 될 거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산유국들의 목표 가격이 81불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하단은 경고할 겁니다. 그럼 80불에서 상단은 대략 한 95불, 저점 대비 한 20% 정도의 밴드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유가는 나쁘지 않은 그냥 가격대가 될 거다. 하지만 그 가격 범위를 가파르게 벗어난다고 하면 네네. 이건 사실 CPI 부담을 주고 미국의 금리 인상 경로를 바꿀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경계는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도 이제 봤던 건 지금의 가격이 그럼 유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아직은 정상값이라고 하면 네네. 유가가 정상값을 벗어날 수 있는 시장의 변동성을 주는 요인이 뭔지 제가 체크해 보니까 네. 제가 본 자료 내에서는 일단은 중국에 대한 경각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가 가격은 사실
미국의 수요가 현재의 가격을 만든 거거든요. 네. 미국의 수요가 우리 예상보다 가파르게 회복하면서 80불 중반의 가격을 만들었는데 만약 여기에서 중국의 부양책이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네네. 중국의 수요가 우리 예상보다 타이트하게 올라가 버리면 우리 생각보다는 원유가 더 수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는 거고 그럼 당연히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 CPI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가에 대한 팩터 체크를 한다고 하면 중국의 하반기 부양책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할 거고 최근에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에 중국 정부가 부양책에 대한 의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들이 있겠지만 네. 만약에 그러한 영향이 유가 수요를 지나치게 자극해버리면 이건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소 부담일 수 있다. 그래서 체크는 조금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중국의 경기 부양을 기다리기만 할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상키로는 안 그래도 부채 문제 때문에 부양책을 강력하게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중국의 경기가 유가를 심하게 자극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불안감은 있는 상황이지만 네. 제가 바라보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유가는 사실 과거의 정상 가격이 80%에 100불 정도의 레벨이었고 그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만약에 유가의 추세가 가속화돼서 네. 우리가 인식했던 정상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로서 아마도 중국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현실적인 가능성은 다소 낮지 않을까. 네, 중국의 수요가 그 정도로 가파르게 회복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언제나 글로벌 시장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언론에서는 다소 좀 경계감이나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만약에 한 90불 정도 레벨까지 회복해가면 저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이슈일 수도 있다. 네. 시장의 부담적인 요인보다는 수요 회복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이슈라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체크해야 될 건 과도하게 가격 급등하는 가능성에 대해선 조금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또 중국에서 부양책 얘기 나오고 수요 회복 얘기는 조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유가가 한 90불 넘기 전까지는 좀 웃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유가가 한 95불 다가서면 좀 불안할 것 같고 네. 100불 깨고 올라가면 주식 비중 약간 줄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물론 그때 있습니다. 상황 좀 보고 네. 결정하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때가 되면 또 공유를 제가 드려야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오늘 CPI 발표가 되는 날인데 네. 유가 관련 뉴스가 다소 불안하게 나와서 저도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고 공유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이제 그럼 결론이 중요할 텐데 이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하반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던 시장만큼 하반기가 네네. 좋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상반기 온기가 하반기도 약간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네. 하락보다는 저는 완만한 상승이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반기에 큰 악재가 없을 때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 텐데 네네. 그러한 악재 요인들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정도의 가격대 대략 80불에서 뭐 90불 내외에 움직인다고 하면 크게 우려할 요인은 아니다. 다만 현재 가격대를 벗어나서 현재 레벨에서 20-30%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네. 이건 우리 예상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을 수정이 필요할 거고요. 만약 그런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하면 분명히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경로 역시도 좀 딜레이 시킬 수 있는 악재라서 같이 조금 체크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가 그러니까 유가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시는 그 대본 만드는 과정에서 그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간 것도 한번 보시긴 하셨을 텐데 그것도 그럼 좀 단발적일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일단은 유가의 구조적인 문제에 비해서는 천연가스의 가격은 사실 구조적인 이슈에서는 약간은 풀려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상품 가격 전체가 다 타이트해지는 그림보다는 원유는 다소 올라가고 천연가스 수급 오히려 좀 풀려가는 그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 섹터 보는 분들도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는 게 에너지 전반의 수요가 타이트해지기보다는 유가 시장만 약간 타이트해지고 있고 나머지 시장은 오히려 약간은 긍정적인 흐름에 가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크게 부담을 느낄 레벨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가 그러니까 원유의 가격 레벨을 우리가 지금
$100 이상으로 진짜 오버슈팅 하게 되면 그거는 약간 그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도 돼요? 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이제 제가 전체 시장을 바라보는 부분 이런 관점이에요. 상반기 우리 시장은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반기는 아마도 상반기 경기가 지속되겠지만 만약에 불안한 악재가 나왔을 때는 하반기 시장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다면 변동성이 있을 때 베팅한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겠지만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낮아졌을 때 악재가 출현하면 당연히 시장에서 자금을 빠져나가게 될 거거든요. 그럼 우리 투자자들이 하반기에 체크해야 될 건 시장에 부담을 줄 만한 악재가 뭔지를 하나씩 체크하면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당연히 거기에 중요한 관건은 CPI 변동성 거기에 핵심된 게 유가라고 저는 보고 있다 보니 유가라고 볼 땐 저는 정상 가격의 범위 밴드를 설정해 놓고 그 밴드 내에 있으면 일단은 그냥 keep going 시장은 간다고 보는 거고 그걸 깨고 올라가면 조금 무서울 것 같다. 근데 지금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주관적인 결론. 네네. 저도 무서워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니까요. 약간 그 너무 헤드라인 기사들이 약간 위협적으로 나오는 기사들이 꽤 있어서. 네, 아니 언론 기사 오늘 꽤나 무섭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리뷰해 본 거죠. 근데 안 그러면 안 읽어주니까. 그렇죠. 아니 물론 팩트를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자분들이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 어떻게 하면 나의 글을 열심히 쓴 글이잖아요. 나의 글을 사람들이 읽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 다소 그렇게 조금은 눈에 띄는 제목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CPI가 발표된 날이 사실 저의 글로벌 라이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네, 그런 날 또 함께 하면서 유가 리뷰를 하는데 작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리뷰하면서도 이 1년의 시간이 큰 변화가 있었구나. 작년 유가도 정말 민감한 팩터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까지 레벨로 봤을 때 아직은 뭐 그렇게 민감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럼 내년 앞으로 1년 후에는 또 1년을 뒤돌아보면서 그때는 뭐 유가가 올라갔었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1년은 긴 시간입니다, 시장에.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마무리 짓기에 앞서서 최파고님 그 다음 주쯤에 이쪽에 앉으실 예정이시죠? 그 비공개 아니었나요? 비공개인가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공개예요?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개될 때쯤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확정이다 보니 저도 아직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실수한 건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시는 길 비는 좀 그쳤죠, 밖에? 네, 맞습니다. 뭐 그게 날씨가 그렇게 굳은 날씨는 아닌 것 같아서 다행히 무사히 귀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뭘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